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1987년 민주화 이래 최장수 총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권 세력에서는 이낙연 총리를 대통령 선거 중요한 카드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조국 사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문제는 틀림없이 이낙연보다는 조국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자신이 부산 출신이고 그는 노무현처럼 그리고 자신처럼 영남 후보, 특히 인구가 많은 부산, 울산, 경남 출신의 이 진보 좌파 후보여야 좌파 세력이 집권할 수 있다는 계산법을 알고 있을 겁니다. 김대중 DJ가 집권한 것도 JP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단독 호남 후보로는 집권이 어렵다라는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보다 젊은 후보, 보다 뉴 페이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 보다 더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SNS 시대에 맞는 어떤 외모와 감각을 갖춘 후보, 그래서 조국을 대통령 후보 후계자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을 한 중요한 배경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조국의 꿈은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조국 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 유시민, 본인은 대통령 선거에 뜻이 없다라고 하지만 과거 국민참여당을 만들어서 대표를 맡고 이럴 때 그때 키웠던 야심이 완전히 사라졌겠습니까? 조국 카드가 흩어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유시민이 건재했다면 문제는 유시민을 대안 카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시민은 조국 사태의 와중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 조국을 엉뚱한 게 수호한 것, 그래서 공동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만약에 그가 대선에 야심이 있었다면 커다란 타격을 입은 게 분명합니다. 자, 나머지 영남 후보는 대구의 김부겸.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 첫째는 내년 4월 총선에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대선 후보에 맞는 중량감을 가지고 있는가. 한나라당 원래 보수 진영 출신이라는 약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또 다른 부산, 울산, 경남 후보 김경주 지사는 재판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습니다. 플러스 대통령 후보가 되기에는 여전히 무게가 떨어진 것 아니냐, 내공과 경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김영춘, 내년 4월 총선에서 살아 돌아와봐야 그가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겁니다. 경남 출신 박원순, 그러나 서울시장을 오래 해서 경남이라는 이미지는 많이 약화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원순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과연 대중적 확장력이 있겠는가? 서울시장이면 몰라도 대통령 후보감으로 현재의 디지털 SNS 시대에 젊은이들의 감각에 어울리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겠는가? 자, 그래서 이낙연 후보에게 더욱더 관심이 쏠립니다. 더군다나 1년 가까이 여권 내에 대선 주자 선호도 1위, 조국 사태의 최대 수혜자 이낙연 총리는 매주 월요일 문재인과 오찬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의 와중에는 가끔 술도 곁들인 이런 저녁 자리를 문재인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만약에 이낙연이 2022년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우파에게 그리 어렵지 않은 후보일 것이다. 우파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제가 분석하는 이낙연 대통령 후보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점, 무엇보다도 풍부한 경력,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 경력, 그리고 국회의원 4선, 전라남도 영광 한 평이죠. 그리고 전남지사, 그리고 최장수 국무총리.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험은, 특히 국무총리를 지낸 경험은 TV 토론회에서 각종 국가의 현안이라든가 정책 이슈에 관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겁니다. 두 번째 강점, 차분한 TV 토론 능력.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낙연 총리는 흥분하거나 오버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절제, 차분함, 또박또박 말하려고 하는 의지, 무엇보다도 실수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 답변에서 이런 것들이 TV 토론에서 이낙연이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이낙연은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남 후보라는 한계. 전체 인구의 10% 그리고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는 호남 인구들까지 따져서 시청자 여러분, 노무현의 아주 엄청난 실정이 있기는 했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 MB,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그 선거에서 집권당 호남 출신, 전라북도 출신 정동영 후보는 26% 얻었습니다. 자, 권영길 후보,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 3% 포함을 해서 좌파 진영이 29%를 얻었습니다. 제가 친문 콘크리트 지지층이 30%는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그때 선거의 정동영 득표율입니다. 권영길. 노무현이 완전히 실정을 해서 열린우리당이 폭망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래도 좌파는 29%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은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호남 출신의 한계라는 이런 점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정동영이 얻었던 득표율. 자, 두 번째 약점은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즈음에서는 문재인의 실정이 더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 있을 것이며 이 남북 관계가 뭔가 다른 국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 지수가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국 사태에 이어서 또 몇 가지 이 권력의 스캔들, 그리고 문재인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터져나올 각종 정권의 내부 고발, 내부 폭로, 비리, 이런 것이 모두 다 맞물려서 문재인의 지지율은 더 떨어져 있을 것이고 문재인의 실정이 대통령 선거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심판, 좌파 정권 심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 그렇다면 TV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재인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면서 최장수 국무총리를 맡았던 이낙연의 공동책임론을 신랄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 원자력 발전 정책의 방황, 실패, 파괴, 소주성, 최저임금, 각종 경제의 실패, 사회의 혼란, 복지 파퓰리즘, 남북관계의
남북관계의 엄청난 환상의 붕괴. 자,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공격할 때 이낙연 최장수 총리가 과연 그 책임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겠는가. 자, 또 다른 약점은 포장된 안정감입니다. 제가 강점으로 안정감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는 상당 부분 포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은근한 선동가입니다.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 이 눕혀진 세월호 배를 다 바로 세우면 엄청난 새로운 의혹이 쏟아질 것이라고 호남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5.18, 4.3 이런 기념식 때 그는 또 감성 코드를 자극을 하면서 호남인들 또는 좌파 이런 유권자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얄팍한 수첩 홍보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우파에게 결코 불리한 카드가 아니다. 오히려 이낙연 말고 다른 카드, 영남 후보, 김부겸과 김영춘이 선거에서 살아돈 이후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을 통해서 문재인이 깜짝 놀랄 새로운 뉴 페이스를 등장시켜서 영남 인물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감으로 키우려고 하는 작전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